3부는 사람은 집을 닮고 집은 사람을 닮는다입니다. 예. 사람은 환경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은 절대적이라는 환경 결정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환경은 인간의 의지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환경 가능론도 있습니다. 환경 결정론을 말하는 사람은 사막처럼 건조한 것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하다는 논리고, 환경 가능론은 라스베가스를 예를 들며 인간의 힘으로 사막도 옥토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풍수에는 그 지령인걸이라고 있어요. 땅이 인물을 키운다는 것으로 좋은 땅은 인간을 훌륭하게 만들지만은 좋지 못한 땅은 사람을 불리하게 한다는 환경 결정론적 사고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불리한 땅은 비보라는 행위로 개선할 수 있다는 환경 가능론적 사고가 가미된 논리체계를 말합니다. 자, 비보라는 것은 지형 조건에서 부족한 부분을 고쳐 쓰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을 막기 위해서 방풍림을 조성을 하고, 물이 재물이기 때문에 일부러 연못을 만들거나 저수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또 담장이나 조경, 인테리어 등도 전부 비보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은 자연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사는 집과 생활하는 건물 등 인간이 늘 접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항상 먹을 가까이 하면은 먹물이 묻어서 자신도 검게 된다는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자신과 늘 함께하는 주변에 점차 물들게 마련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예비군 훈련장에서 조교 생활을 했어요. 그때 느낀 것은 훈련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양같이 얌전하던 사람도 예비군 법만 입으면 통제불능의 고문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비군 법만 입으면 누구나 개가 된다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다시 민간인 복장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점잖은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50 넘어서 지금 50대 분들은 아마 그 당시에 그 예비군 훈련 그 분위기를 기억할 거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참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참 엉망이었죠. 제가 조교 생활을 해봐서 예비군들을 이렇게 하는데 참 통제가 안 돼요. 네. 요즘은 등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것은 등산복만 입으면 예비군복 입은 시절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남자고 여자고 예외가 없으며 연령 고하도 없습니다. 마치 일탈에 꼬투리를 잡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이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래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비군복이나 이 등산복을 입게 되면은 조금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해이해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옷차림 같은 사소한 변화도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집은 인간의 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죠. 사진은 경주에 있는 양덕마을의 전경입니다. 집을 보면은 그 주인의 심성을 알 수가 있어요. 늘 대문 앞이 깨끗하고 예쁜 화분이라도 놓여 있으면은 다정다감하고 친절한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에 어쩌다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싶습니다. 그 집 사람이 어쩌다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나면 참 소탈한 사람이구나 하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집 앞에는 늘 술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지저분하다면은 제 아무리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고 나와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편견이고 선입견일 수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늘 보아오던 것이 잠깐 본 것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집은 인간의 내면 양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집을 닮고 집은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과 고락을 함께합니다. 비근한 예로 사람이 살다 떠난 폐가는 금방 허물어지고 맙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 오래 갈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의 채취를 받지 못한 집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집은 인간과 함께 호흡한다는 반증입니다. 사진 속 폐가는 개천이 있어요. 개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천변에 있으니 물은 빠져나가고 골바람이 센 곳이죠. 결국 이 집들은 전부 다 폐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풍수는 집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내 집 가꾸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해진 환경에서 외부를 바꿀 수 없다면 내부라도 깨끗하게 정돈하고 청소를 하십시오. 집은 당신의 고마움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최고의 인테리어는 그래서 정리, 정돈이라고 합니다. 네, 늘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집이 기울면 사람도 기울고 집이 요란하면 사람도 요란하고 건물에 요철이 많으면 잡음이 많고 집이 뾰족한 형태가 많으면 사람이 예민하고 천장이 낮으면 옹색하고 지붕 위의 중심이 낮으면 가장의 운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두 건물이 서로 등 돌리고 있으면 서로가 반목하고 본체 앞 좌우 건물이 V자로 벌어지면 자식이 불효하고 집이 크면 허풍이 세고 담이 높으면 의심이 많고 대문이 크면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모난 집이 정맞는다고 했어요. 그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당에는 가시도 찐나무는 심지 말아야 돼요. 탱자나무, 넝쿨장미 같은 것은 날카로운 가시로 인해서 주인의 심성까지 까칠해지게 됩니다. 제가 넝쿨장미를 심어봐서 합니다. 넝쿨장미가 꽃필 때는 좋은데 꽃이 지고 나면은 아주 지저분해지죠. 그리고 그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가지고 사람 심성까지도 아주 예민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또 등나무와 포도나무는 줄기가 심하게 꼬인 모습이니까 집안도 실타래가 엉켜도 꼬이는 일이 많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집안에 탱자나무나 이런 넝쿨장미 같은 거, 등나무 같은 것은 가급적 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벌한 담장이에요. 참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저희가 늘 볼 수 있었던 광경이 있죠. 예, 담에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병을 깨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저런 집들을 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심보가 고약하면은 저렇게 날카로운 날카로운 병을 저렇게 꼽아놨을까 하고 제가 흉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틀림없이 저 집에 사는 사람도 저 병처럼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런 사람일 것이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마음이니까 상당히 그 집안의 주인들도 심성이 아마 날카로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죠. 참 문제가 많아요. 큰 바위 근처는 피해야 됩니다. 경기도 모초에 흉가로 소문난 집이 있어요. 동두천 상봉암동입니다.
이 집에만 들어가면은 죽어서 나오고, 암 걸려서 나오고, 망해서 나오고, 이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이곳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해줘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집은 멀쩡한데 집 뒤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곡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마치 집을 치듯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바위 근처는 가급적 조심하셔야 돼요. 계룡시에 또 유명한 또 흉가가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경매가 나왔지만 경매도 승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집 옆구리에 집채만한 바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집들을 굉장히 큰 바위 근처는 가급적 조심하셔야 됩니다. 봉화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사저가 있어요. 대통령직을 퇴임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집을 지으셨는데 하필 큰 바위 밑에다가 집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9시 뉴스를 보는 그 당시에 2009년도에 4월 9일 날 뒷산에 산불이 났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불길하다. 조짐이 안 좋다. 매우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한 달 더 있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죠. 이렇게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 곳에다가 사저를 지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집안에 지나친 정원석도 불리합니다. 큰 바위가 있는 곳에 있어요. 암석은 둔탁하고 찬 기운이. 그래서 집안에는 암석이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암석 같은 것은 바위 같은 것은 적게 하는 것이 좋겠죠. 거실에 수석이나 총칼 등을 장식하는 것도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석도 거실에다가 하지 마시고 다른 공간에다가 이렇게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암석은 찬 기운이에요. 사람은 따뜻한 기운에서 살아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집안에 큰 나무도 불편해요. 집안에 담장 안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게 이 집들은 전부 다 지금 보살집 같은 그런 형태였어요. 이 집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집은 폐지를 주셔서 이렇게 생활하는 집더라고요. 집은 상당히 멀쩡한데 아마 세입자였던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자 풀이를 보게 되면은 마당에 네모난 마당에 나무가 들어가면은 곤자가 됩니다. 곤란하다, 곤경하다, 곤궁하다. 힘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집안에는 이렇게 큰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있다고 하게 되면은 작은 나무 같은 것이야 상관없겠지만은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혹은 지붕을 덮을 정도로 이렇게 큰 나무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나무는 베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과 마당의 관계를 볼게요. 건물은 양이고 남편이고 명예를 상징합니다. 상대적으로 마당은 음이고 부인이고 재물을 상징해요. 그래서 마당이 반듯해야 재운이 좋고 여자가 건강한 법이에요. 사례 2를 보게 되면은 마당 한가운데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마당이 앞마당과 뒷마당으로 구분이 됐어요. 양분이 됐습니다. 재물이 분산되는 것이죠. 좋지 못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당은, 집안의 마당은 하나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살의 상을 보게 되면은 작은 원을 그렸을 때 3개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분산이 돼요. 똑같은 택지라도 대지라도 집을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을 크게 하나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런 것이 양호한 것이죠. 이것은 넓은 대지에 집을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재물이 분산되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 둘, 3개로 이렇게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재물이 한 군데에 집중이 되어야 좋은 것인데, 예, 분산이 됐어요. 마당에 원을 그렸을 때 크게 하나가 되어야 길한 법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원을 그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재물이 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배치가 됩니다. 건물의 주종과 질서입니다. 본체와 부속 건물은 주종의 질서가 있어야 하고 건물 배치는 가지런해야 한다고 했어요. 대지가 이렇게 마른 목골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본체를 이렇게 두고 좌우에 부속 건물을 두었습니다. 실제 사례예요. 용인에서 겪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이 창고 건물이 굉장히 높고 담배 건조장을 하던 집이었는데 본체보다 높고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본체를 기준해서 좌측에 있는 것은 청룡이라고 하고 우측에 있는 것은 백호라고 해요. 근데 청룡은 아들을 뜻하고 백호는 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집은 아들이 아주 이 속을 쓰겠어요. 아들이 마약을 하고 본드를 마시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속을 쓰겨가지고 그 집 주인이 아버지가 상당히 걱정이 많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뭔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저한테 이제 감정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딸 자식도 아주 속을 썩여가지고 아들 딸이 전부 다 이렇게 속을 썩인다고 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은 가지런하게 지어야죠. 주종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건물 배치는 가지런해야 되는데 지금 집들은 V자로 이렇게 벌어진 형국이니까 아들 딸이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혹시 대지가 이렇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반듯하게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지붕과 건물의 관계를 볼게요. 지붕은 머리고 남편이며 가장을 뜻한다. 건물만 놓고 봤을 때. 근데 건물은 몸체고 부인을 뜻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시골에 가게 되면은 지붕을 이렇게 가운데 중심에 들어가게 이렇게 짓는 집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짓습니까? 했더니 좀 이렇게 유연한 처마곡선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이렇게 하는데 집의 중심이 지붕이 낮게 되면은 가장하게 불리하게 된 거예요. 지붕 중심이 낮으니 가장하게 불린다. 대체로 여성 중심적인 집이 된다. 제가 이 집을 봤을 때는 남편이 그때 간암으로 굉장히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초가집 같은 형태가 좋은 것이죠. 돔 형태 같은 것이. 그래야지만이 지붕이 중심이 있고 한 것은 이런 집들이 이제 가장의 운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집을 지으시더라도 이와 같이 이렇게 이 지붕 중심이 낮게 지는 것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보게 되면 이 집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는 집이 반쪽이 되고 말았어요. 옛날엔 아마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이렇게 유행했다고 해요. 네. 반쪽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앞에서 보면 멀쩡합니다. 이곳에 집을 짓고 이사와 3년 만에 남편이 중풍에 걸리게 된다. 아까 지붕은 남편이라고 했거든요. 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붕이 꼭 반편이 됐어요. 실제로 남편이 중풍에 걸리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짓지 마시라는 겁니다. 빌라예요. 빌라인데 무게중심이 상당히 이렇게 높게 돼 있어요. 무게중심 위에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무게중심이 하부에 있어야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가 높으니까, 이 무게중심 위에 있으니까 마치 앞으로 늘 고꾸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집에 살게 되면은 되는 일이 없겠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 집을 저렇게 지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용적률 같은 것을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집의 무게 중심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낙수장이에요. 미국의 유명 건축가가 지은 집이라고 해요. 네. 자연 친화적인 건축으로 전 세계 건축학자들이 순례 코스와 같은 곳이래요. 네. 폭포 위에다가 거실을 두었습니다. 폭포 위에다가. 그래서 폭포를 훼손하지 않고 집을 지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그런데 폭포가 있다 보니까는 물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까 저희가 2부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물소리는 곡소리라고 그랬습니다. 물소리가 들지 않아야 돼요. 물소리가 심한 곳은 바람도 심하겠죠. 아까 저희가 필로티 아파트 같은 거, 홍콩의 사례를 이렇게 했었는데, 네. 바람이 심한 곳이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물소리, 바람소리가 요란하겠습니까? 결국 이곳에 사는 사람은 물소리, 바람소리 때문에 살지 못하고 이 집을 내놓고 맙니다. 현재는 지금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이 살도록 설계되었지만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집이라고 하게 되면 결코 좋은 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어서 한 데는 5가지 지형을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전원주택을 요새 짓는 분들이 많은데,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지형에는 가급적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골짜기 지형. 바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많은 것은 풍파가 많고, 특히 골바람은 인체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바람은 그런 이 지속적인 바람은 요풍, 질풍, 살풍, 천풍, 적풍, 음풍 등 온통 다 부정적으로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이라 그래가지고 계곡 깊숙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건강을 버릴 뿐만 아니라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계곡풍 나오는군요. 질풍, 병을 유발하는 바람. 천풍, 천박한 바람. 음풍, 음산한 바람. 살풍, 살기를 내포한 바람.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골짜기 지형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계곡풍을 받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집터가 됩니다. 건강을 잃게 되죠. 재물도 잃고요. 능선 마루터기요. 능선 마루터기는 바람이 센 곳이에요.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람인데 능선 마루터기에다가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011년도에 KBS 뉴스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성곽을 복원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장 관사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시장 관사를 빨리 벗어나야 이 성곽을 다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집이 명당터입니까? 하고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KBS 이제 9시 뉴스에 이제 제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1981년 이후 이것을 거쳐간 시장이 16명이지만 그중 4년 임기를 채운 사람은 4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명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전임 시장이 이명박 시장이었어요. 이명박 시장이 여기에서 서울시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아마 당시에 그 오세훈 시장께서도 뭐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닌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예, 시장 관사를 비워주지 않으니까 성곽을 복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이곳에 계속 머물다. 제가 이제 KBS 9시 뉴스에 나오고 나서도 계속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이제 급식 문제로 찬반 투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서울시장은 이제 중도에 이제 그만두게 되죠. 지금 요 지점이 서울시장 관사가 있던 것이에요. 자, 아까 그 고갯마루 지점 능선 마루터기라 그랬잖아요. 예, 능선 마루터기. 능선 마루터기에는 바람이 센 곳이라 그랬습니다. 풍파가 많은 곳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해화함은 고개가 있는 곳입니다. 고갯마루 지형도 바람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공간은 굉장히 바람이 많은 곳이죠. 결국 이곳에 계시다가 서울시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바람이 많은 곳이에요. 산이 갈라진 지역은 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여기서 이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양쪽에 계곡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양쪽 골바람이 부는 것이에요. 또 앞에서도 골바람이 부는 것이고 1년 만에 신장마비로 제 후배가 죽고 말았어요. 이사를 할 때 저한테 어떤지 좀 물어봤으면은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줬을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런 것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뒤편의 산이 칼날같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여기에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그래픽 처리를 했지만은 실제로 집이 있어요.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치 산에 칼을 맞은 것처럼 아주 이렇게 흉한 모습이에요. 날카로운 칼에 맞은 것 같은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고 우환이 많은 집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다가 집을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경기도 모처의 재벌 별장이에요. 재벌에 여기다가 이렇게 별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깊은 골이 생겼어요. 거주하던 부인이 3년 만에 암에 걸려서 집을 매물로 내놨으나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집을 이렇게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조금 더 왼쪽으로 와서 집을 지었으면은 이런 골짜기 지형 같은 것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집 뒤편에 집이 여기 있습니다. 집 뒤편에 깊은 골이 생겼어요. 마치 아주 흉기에 맞은 것처럼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의 산이 바라보이는 것도 흉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만약에 이런 골이 보이는 산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산이 보인다고 하게 되면 그 집도 역시 좋지 못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 아래에 있는 집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산이 보이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을 선택하실 때 주변 지형을 잘 유심히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곡규 회장께서 2020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울주군 고향마을 뒷산에다가 소박하게 묘를 씁니다. 그런데 앞산에 깊은 골이 있었어요. 마치 흉기로 찍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필 이 좌향을 저 산을 보고 했는지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좌향은 편안한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곡효 회장면은 정확하게 이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마치 여금곡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남근석의 모양의 바위를 갖다가 비보를 합니다. 앞산의 깊은 골이 여성의 엠블을 닮았다고 해서 비보의 방책으로 남근석을 두었다. 이런다고 해서 그 깊은 골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비보의 한계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었죠. 동두천 상봉암동에 아주 흉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집만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고 암 걸려서 나오고 망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집 뒤에 큰 바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또 옆에는 이 개천도 있고요. 그래서 험한 큰 바위 근처에는 가급적 집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갯마루 지형이요. 저 사진은 1970년대 무학재를 지금 나타내는 것, 무학재 선입니다. 인왕산과 안산이 있어요. 이 안산 너머가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고갯마루는 바람길이라고 그랬어요. 바람길은 늘 저기압 환경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 녹번동 꼭에서부터 무학재까지 바람길이 형성된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바람은 건강에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미아리 고개, 무학재 고개, 자하문 고개, 망우리 고개, 아리랑 고개, 네. 해화동 고개, 남태령, 우이령. 여러분들 한번 미아리 고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아리 고개 주변에는 그 점집들이, 허름한 점집들이 많이 있죠. 아주 영세한 가게들입니다. 근데 그 가게들도 자꾸 바뀌어요. 주인이 자꾸 바뀝니다. 바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자꾸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봉에서 바라본 자하문고개예요. 네, 비봉에서 바라보니까 자하문고개가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요. 멀리 남산도 보이는군요. 바로 이 지점이 청와대와 경복궁이 있는 겁니다. 이 고개가, 이 지형이 조선초 진해를 닮았다고 해서 창의문에는 탁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 비보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비보를 한들 이 바람을 막을 수는 없겠죠. 참. 고갯마루 지형의 물길을 한번 볼게요. 네.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선택을 한다고, 만약에 가게나 상가나 혹은 집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평탄한 지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C 같은 경우는요, 재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이 물이 양쪽으로 나눠지잖아요. 재물이 분산되는 거죠. 재물이 나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풍수에서는 비가 왔을 때 빗물이 고여있는 상태가 되는 평평한 땅을 이렇게 선호합니다. F 같은 이런 집들은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도로에 가득 차겠죠. 이런 집들이 이제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진 지형의 땅, 언덕진 지형의 땅은 저희가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 채널A 이영돈 PD 물리로 풀다에서 흉가 체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집이 흉가예요. 이 집 지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경사가 진 지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저 밑으로 다 쓸려져 내려갈 겁니다. 이 흉가처럼 이 동호인들한테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문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 지형 같은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고 하게 되면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을 지어서 안 되는 5가지 지형. 골짜기 지형이요.
그렇습니다. 골짜기 지형은 이 골바람이 센 곳이죠. 능선 마루턱에도 역시 골바람이 센 곳입니다. 또 산이 갈라진 지형, 마치 산이 칼을 맞은 것처럼 흉한 모습이. 저런 산이 보이거나 보이는 것도 좋지 못하고 저 산 밑에도 역시 나쁜 것이죠. 그리고 험한 바위가 많은 곳에는 가급적 입지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갯마루 지형이에요. 첫 시간에, 일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인데 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남자가 단 한 명도 환갑을 넘은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형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만 아는 풍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고 현장만 아는 풍수는 설득력이 없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올바르게 판단하고 손님을 가이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이해하는데 풍수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